자, 거기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그 다음에 그걸 고쳐주세요.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이익만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긍정문으로 바꿔서요. 한다는 속언에 대한 셰프스베리의 비판에도 동의한다. 라이프니츠가 합리주의자인데 이 경험적이고 감성적인 도덕 이론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합리주의자로 데카르트주의자로 출발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공명 철학을 접해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변한지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변했단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 말을 안 하겠죠. 이익만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생각은 나중에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나 J.S. 밀의 공리주의가 이제 대표하는 입장이죠. 독일로 오면 이제 칸트가 모든 관계를 목적과 수단 관계로만 보는 거. 두 번째 그 도덕 법칙의 두 번째 태제가 타인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보지 않아야 한다. 그런 뭐 그 말을 바꾸면 목적으로도 봐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그 사람의 사고 속에는 목적과 수단 관계밖에 없으니까 목적과 수단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익 관계인 거예요. 이익 관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걸 수단으로 보는 거니까 이용 이익. 시험 문제 하는데 간단히 구두 시험. 지난번 내가 인간의 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공리적 행위, 유의적 행위, 예술적 행위, 도덕적 행위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가령 정치적 행위는 어디에 속하지 이 중에? 임성준 어디에 속하? 임성근이 임성준이냐? 이건 임성근? 어디에 속해? 공리적 행위? 정치적 행위가? 그렇게 장사치들이 하듯이 하면은 자기 당 동지가 살아남나?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임문상 선생 어디에 속해? 공익을 추구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추구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맹자의 첫 규절 노인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무슨 우리나라의 이익 즉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익이지.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뭐라고 그래? 왜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공익하고도 도덕은 관계없어요. 만약 공익을 최고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공리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응? 국가의 공익이나 공리가 줄어들더라도 그걸 엄청 써서라도 우리나라 백성이 하나라도 위험에 빠지면 그걸 구해야 되는 게 국가의 도덕적인 입장이지. 자, 소말레에서 지가 잘못해서 행불됐으니까 안 구한다. 그러면 그 정부 무너져 버리죠. 사익이든 공익이든 이익과 도덕은 관계없는 거고 초월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더 원리적인 공동생활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정치적 행위는 그런 도덕적 행위와 공리적 행위가 복합되어 있어요. 국민을 바라볼 때는 어디까지나 늘 그런 도덕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도덕적인 것에서 어긋나면 여든 야든 다 죽는 거죠. 선거에 패배하든지 당이 해체되고 말아요. 그런데 또 권력을 잡아야 되는 목적은 또 공리적이죠. 대적관계, 정적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단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공리적이지만 마치 어떤 비즈니스맨이나 또는 회사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엔터프라이즈처럼. 그런데 자기 패거리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지적인 그런 애정과 국민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애민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당시 자기들의 동지들에
대해서만 사랑을 갖는 거라면 이제 패거리 정치가 될 텐데, 표는 국민한테 얻어야 되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그런 패당 정치가 보상을 받지 못해요. 보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이번에 민주당은 대표적인 그 패거리 정치의 행태를 보이다가 처벌받은 거예요. 국민 여론이 586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76%가 넘어버리죠. 응? 여기 패거리도 여기 하나 또 하나 있죠. 여기 이율로 여기 또 하나 있고. 정치는 도덕적인 행위이자 전략적인 행위로서 공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늘 백성들에 대한 도덕적인 입장에서 흠이 없어래요. 흠이 있는 만큼 점수가 깎이고 표가 깎이는 거야. 근데 말뚝만 꽂아도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대통령 지지도가 42%인데 그걸 77% 선거 참여율로 환산하면 54.5%예요. 대통령 지지도만 이재명이가 그대로 얻었어도 압승이야, 압승. 완승. 그걸 복원을 못했으니까 가장 큰 문제를 놓고 보면 대참패를 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도를 복원을 못했으니까. 뭐 대통령보다 더 많이 얻은다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한참 못 얻었고, 그래서 패배했으니까 0.73%로 패배했다니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 지지도보다 한참 낮은지를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서 못 이겼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정권교체 여론이 48%에서 54%를 왔다 갔다 한 이유는, 반대로 이유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 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것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많지도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42. 몇 프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43.1%가 나왔는데 대통령 마지막 끝나는 그 임기 말의 지지율을 치고는 DJ 담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클린턴보다는 못하지만 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거라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YS 8%에서 8% 마지막 여론조사 그런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 노무현 20%도 안 나왔어요. 20에서 24% 왔다 갔다 하다 끝났다고요. 그러면 2배 정도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점수를 맞은 거야, 국민들한테. 근데 그것을 복원을 못했다? 그거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근데 36개에서 37%의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48% 지금 윤석열이 얻었는데 그걸 100분열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면 37% 정도밖에 안 돼요. 국민은 37% 정도가 지지하면 참가 안 한 사람이 20%가 넘어버리니까 23% 정도 되잖아요. 그거 더하기 그러면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 숫자가 더 압도적으로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다 돼왔어요. 당선돼 왔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37%밖에 지지를 못 받은 거니까 대통령은 42%니까 대통령 한 번 더 해도 되지 뭐. 그것만 다짐제가 아니라면. 그래야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0.7% 차이로 역대 최고 격차로 졌고, 산수 못 오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권교체 여론이 왜 그렇게 높은지 상당히 큰 라이언스 포션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건데, 못 잡게 하려고, 그 사람 못 잡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인의의지의 도덕심이 최대로 발휘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를 물리친 건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려버린 거잖아. 그리고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제일 많이 얻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제일 많이 얻어? 지난번 박근혜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48.3%가 얻었어요. 지금 47.83밖에 못 얻었잖아 지금. 48% 얻은 사람하고 47% 얻은 사람하고 산수도 못해 그거? 빼기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나열하면 많이 나열하죠. 무슨 부동산 잘못했고 경제 잘못했고 또 뭐 잘못했지? 야당이 막 그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대북 정책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총한방이 북에서 날라오지 않았는데 박근혜 때는 왜 그렇게 연평도에 막 포격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5년간 5년이 한 달 있으면 끝나? 5년간 단 한 번도 총알이고 포탄이고 날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제 정책이 실패했을지 몰라도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는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그런 포탄 떨어져 가지고 이런 건 다 막아냈던 거죠. 안보가 이끌어 경제 얘기도 하니까. 그리고 일본과 경제적인 싸움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 놈들이 4개의 그 화이트 품목에서 4개, 특히 우리의 핵심 산업과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품목을 빼버렸을 때 그걸 다 그 위기를 극복을 했잖아요. 일본에서 대해서 70년간 종속적이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독립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독립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방위산업을 크게 일으켜서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했고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기 가격, 무기로 들어가는 소모되는 달러를 무기를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지금 2020년에 완전히 세임 됐죠. 그러니까 방위 세금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무기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도 그만큼 많으니까. 이런 거 따지면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따졌을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지지도가 높은 거예요. 해외 나가면 좀 어깨 좀 재고 다닐 수도 있고. 응? 런던에서는 한국 사람이면 택시 기사가 택시값도 안 받아버린다잖아요. 어? 물론 경제정책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국민의 저력과 또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보 상황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굽신거릴 필요까지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만큼 그렇게까지 심각한 실수는 또는 심각한 정책이라고 그릇된 정책이라고 국민이 안 본 거죠. 만약에 그렇게 좀 가서 좀 허리 좀 굽혀가지고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허리 굽혀서 평화 얻고 돈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버리고 북한에 우리한테 1조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어차피 대북 경제협력기금이 1조지 지금 예산이 매년 통과돼요. 근데 이게 경색돼 버리니까 또는 제재에 걸려가지고 한 푼도 못 주죠. 1조 남는 예산 계속 국고로 다시 환수되고 그러고 있어 지금 현재. 정치적 행위는 요지는 도덕적 행위와 공리적 행위의 복합 행위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낼까. 공부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사회적 행위는 그 4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 대답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인위적 행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유의적 행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다시 또 도덕적인 행위와 공리적 행위가 이제 섞여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럼 맞는 말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출세하려고 또는 미래에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공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공부 내용이 상당히 또 공리적인 내용도 많아요. 경제학적인 것도 많으니까.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철학은 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 문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단순히 지식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도 살려고 스스로 도덕적인 훈육을 하는 도덕적인 행위도 하고 있는 거죠. 2가지가 다 들어있다. 효도 이런 건 분명히 그냥 도덕적인 행위 하나로 순수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공부는 꼭 그렇지는 않죠. 자, 이 공리주의적인 세계관, 이익만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이 속언에 대해서 셰프스베리가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어요. 라이프니츠가. 자, 읽어봐.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이익만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속언에 대한 셰프스베리의 비판에도 동의한다.
셰프츠베리의 이 감성주의적, 경험주의적 논변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논평을 한다. 이익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속언이다. 하지만 저자가 하듯이 115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감정이라고 말할 이유가 있다. 노한 공작은 정치학에 관한 그의 책을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군주들은 백성들을 명령하고 이익은 군주들을 명령한다. 이것이 참이라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우리는 이성에 더 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은 금전적 이익 외에 우리가 우리의 만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만족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명한다. 행복은 영구적 즐거움의 상태 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방향을 향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참된 관심거리다. 합리주의자 라이프니츠는 셰프츠베리의 동조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익이라기보다 차라리 감정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세상과 우리를 움직이는 절반 이상의 요인이 감정이라는 그의 논변을 추종하고 있다. 이로써 아니 이익도 사람을 움직여요. 근데 이익도 사실 따져보면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을 얻어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굶주린 것을 배부르게 한달지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시켜주는 거니까 다 기쁨과 관련돼 있어서 이익도 다시 사실 따지면 다 감정으로 환원되고 말아요. 이익이 감정과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이로써 어제의 순수한 합리론자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그 절반 이상이 경험론자 또는 감성론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터레스트라는 영어와 인테레세라는 독일어의 이중음이 이익과 관심을 충분히 물질적 이익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터레스트를 관심의 심리적, 정신적 의미로 또 씀으로써 셰프츠베리의 논지를 다소 약화시키고 있다. 같은 글 공통감각에서 또 셰프츠베리는 인간의 이기적 감정이 아니라 이타적 감정의 엄존을 역설하려고 모든 도덕 감정을 이기심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철학자들을 협심적 철학자로 부르며 비판한다. 현대 이론가들이 기꺼이 그들의 손으로부터 이 본성적 자료들을 제거하고 보다 획일적 방식으로 구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인간 심장을 새로 틀짓고 심장의 모든 동기들, 균형추, 무게를 차갑고 계산적인 이기심이라는 저 단일한 원리와 기초로 환원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자연적 본성에 의해 아주 압도당하고 아주 강요당할 수 있어서 자기들의 목적보다 차라리 본성의 목적에 복무하도록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좀 논리가 좀 어려운데 왜 지금 개념 사용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본성에 따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공리적인 것을 따를 수도 있고 다 본성이야. 도덕적인 걸 따를 수도 있고 유희적인 걸 따를 수 있고 예술적인 걸 따를 수 있는데 마치 본성과 이기심은 다른 것처럼 지금 대립시키고 있어. 이기심도 공리적인 행위 입장에서는 이기심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인간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이와 같이 끌려나와 그들이 중시하는 진짜 이익으로부터 강요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본성 자체를 정복해서 이 차이를 권리로 정립할 것을 생각하는 일종의 혁신증적 철학자들은 모든 시대에 존재했다. 이들 중 한 원시 기독교적 교부와 교회 건설자는 본성의 이 힘을 제대로 보고 아주 깊이 이해해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자식을 낳지도 말고 그들의 조국에 이바지하지도 말라고 진지하게 가르쳤을 정도다. 이런 유혹적 대상들이 방해하는 동안에 본성과는 어떤 거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제, 친구들, 동포들, 법률, 정치체제, 질서와 다스림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회와 인류의 이익 등은 그가 제대로 보았듯이 단순한 자기의 협소한 바탕 위에 정초된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애정을 본성적으로 일으킬 대상들이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말고 공공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는 그의 충고는 지혜로웠고 그의 계획에 적합했다. 가족, 친구, 조국, 사회를 떠나
이 철학에 달라붙는 길 외에 진정으로 이 철학의 사도가 되는 길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누가 아주 진지하게 그러지 않겠는가. 하지만 철학자는 우리에게 그의 생각을 말해줄 만큼 친절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그의 부성애적 사랑의 증표였다. 그러나 셰프츠베리는 여기서 방향을 돌려 모든 도덕행위와 행위 동기를 이기심으로 설명하려는 어리석고 냉소적인 홉스, 로체스터 등 교부 후예들에 대한 풍자를 쏟아놓는다. 그러나 훗날 이 철학을 부활시키는 자들은 자질이 그보다 못한 것 같다. 그들은 본성의 이 힘을 무시하고 이름을 바꿈으로써 사물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모든 사회적 감정들과 본성적 애정을 그렇게 설명해서 이 감정들을 이기적인 유형이라고 명명하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낯선 사람들이나 공공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예의 바름, 환대, 인간에는 보다 계산적인 이기심이다.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누구를 동정하는 것도 실은 따지고 보면 언젠가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환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동정심은 절대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듯이 동정심으로 말하자면 쓰러진 사람을 구할 때 뭐 그 사람 대가 받을 거나 또는 뭐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죠. 잘못하면 물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라라고 하는 사태를 감수하면서 그걸 하는 거야. 자. 정직한 마음은 보다 교활한 마음이다. 그리고 정직성과 마음 시착함은 보다 계산적이거나 보다 더 잘 조율된 자기애다. 친족과 자식과 후세에 대한 사랑은 순수하게 자기와 자기의 직접적 혈육에 대한 사랑이다. 마치 이 계산이 모든 인류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많이는 식민지들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이게. 아는 것처럼 많이는 식민지들로 이식되고 서로 혼합되는 만큼 많이는 한 핏줄이고 상호 혼인과 동맹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도 자기의 힘이 틀림없다. 넓은 도량과 용기는 의심할 없이 이 우주적 자기애의 변형이다. 의심할 것 없이. 의심할 것 없이 이 우주적 자기애의 변형이다. 왜냐하면 용기는 우리의 현대 철학자는 말한다. 항구적 분노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잘해야 비겁자일 것이다. 라고 위트 있는 시인은 말한다. 이 시인과 철학자는 둘 다 비겁자라는 것은 아마 논란 없이 용인될 것이다. 그들은 최선의 자기 지식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용기에 관한 한 그것은 분노와 거의 무관해서 이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때 언제나 분노를 거스르는 가장 강렬한 낌새가 있다. 진짜 용기는 냉정하고 조용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사납게 마구 웃을 때는 오만방자함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한 경우가 더 많죠. 진짜 용감한 사람은 씩씩대지 않는다고. 자. 셰프츠베리가 우리의 현대 철학자라고 지칭한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갑작스런 용기는 분노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항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성품에 속하는 용기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항구적인 분노나 항구적으로 반복되는 분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셰프츠베리가 용기는 항구적 분노다라고 반어적 풍자를 한 것이다. 셰프츠베리가 위트 있는 시인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로체스터경이다. 모든 도덕 감정과 덕성을 이기심으로 환원하는 것을 비꼬고 조롱하는 셰프츠베리의 이 도덕 철학적 풍자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논평한다. 셰프츠베리가 118쪽, 74쪽에서 언급하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리고 자기들의 친구, 부모, 조국, 국가, 심지어 인간들 일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관한 한 나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 이성에 귀 기울인다면 이들을 화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의 복리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동기들의 기초지만 아주 빈번하게 우리는 우리의 유용성만이 아니라 심지어 타인의 복리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우 안에 내가 코덱스 이우리스 젠티엄의 서문에서 정의의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이미 이전에 논한 바대로 이익에 초연한 사랑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있다. 자, 앞에서 계속 내가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인간의 인의는 도덕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말은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이. 자. 그리하여 타인의 행복은 종종 우리 자신의 행복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덕성은 말하자면 합당하게 행동하는 습관은 영속적 기쁨, 우리가 자신에 약속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영속적인 것을 산출한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이익에 초연한 사람은 영구적인 기쁨이라고 하면 표현이 안 맞는데 영구적인 즐거움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혼동을 서양 말은 플레저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막 다 되고 구분을 못해요 등신들이. 우리말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건데 중국말도 락과 희열, 희열 이런 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셔프세버리가 논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대단히 우리의 도덕, 유교적인 도덕과 일치하는 방향을 가고 있고 그걸 또 충분히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익에 초연한 사랑은 합리적 이익타산을 할 수 없는 초합리적, 본성적, 본성적, 이타적 사랑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이익에 초연한 사랑의 본성을 말하는 테프치베리에 동조함으로써 그의 합리론적 도덕론의 기반을 스스로 많이 포기한 것이다. 공통감각에서 자, 이 공통감각이 뭐냐면 이제 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센수스 코무니스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 옮기면 공통감각 또는 공동감각인데 이때 공감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요. 이 1980년대까지 영어나 유럽의 인구어에는 공감이란 말이 없었다. 이런 게 어렵게 표현하고 굳이 이제 공감이라고 표현하려고 심파시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데이비드 휴me, 아담 스미스, 그다음에 허치슨 이런 데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심파시라는 단어의 문제는 동정심이라는 말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만 떼어내서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계속 철학적 고통을 겪다가 엠퍼시라고 하는 1980년 이후에 엠퍼시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서 공감이란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란 말을 이렇게 오랜만에 철학적으로 회복을 하고 만들어냈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공감 철학하고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죠. 동떨어진 철학이에요. 공감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공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거기 이성을 갖다 놓는 통에 완전히 철학이 망가져버린 거죠. 언어조차도 없어질 정도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근데 공자 철학은 2400년 전에 이미 자기의 방법은 충서라고 그랬죠. 서에 충실한 거. 서는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시자가 있는 서란 말이에요. 용서할 때 서. 공감에 충실한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란 말을 오늘날은 공감이라고 표현하는 말을 공맹은 2400년 전에 공감의 철학을 한 거예요. 서의 철학을 한 거라고. 오도 나의 도는 이리관지한다. 이리관지는 뭐냐? 충서다 그랬어요. 서에 충실한 것이다. 하나로 일관한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공감이란 말이에요. 공감 하나로 다 일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만사를 다 설명하고 학문도 그 방법을 취할 것이다. 예? 또 다른 중용에서는 그러죠. 충서는 도와 멀지 않다. 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없어. 공자는 성상근 인간의 본성은 가깝다 이렇게 말하지 성상동 인간의 본성은 사람들끼리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비슷하긴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죠. 다 특징 있게 다르기 때문에 도덕 감정을 다 보편적으로 타고났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 덜 둔감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개인차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표현한 거냐 한 거라고. 대단히 정확한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같다고 그러면 그건 부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응? 나의 도는 충서라는 것은 도와 멀지 않다 이 말은 도에 가깝다는 소리예요. 도 방법론의 나의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이 사유의 진리를 파악하려는 나의 방법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가장 과학성에 가까운 방법이다 이런 뜻이야. 인문과학의 과학성. 인문과학은 왜 과학이 되는가? 서양놈들 사회과학은 과학인가? 물어보고 답을 못해. 칼막스가 나는 과학적 사유주의다. 그 과학적인 것이 뭐야? 끝내 답을 못해요. 수학적인 것은 과학적인 것이지만 사회과학이 수학은 아니거든. 과학적 사유주의와 윤리적 사유주의를 구분해가지고 자기의 과학적 사유주의를 높이 쳤는데 그 과학적이라는 말을 정의를 끝내 못해요. 그리고 왜 자기가 노동자를 동정하는지도 몰라 끝내. 노동자를 동정하는 건 노동자의 고통을 공감하니까 동정하는 건데 공감적 해석하고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비슷한 말 하지도 않아요. 전부 합리주의적 사고를 하면서 과학적으로는 칼막스는 파탄에 빠지고 만다. 예? 그 과학적 사회주의의 과학성에서 파탄해. 웃기는 거지. 코미디야 코미디. 그러니까 저 모양이 돼버리는 거야. 북한이나 옛날 소련처럼 망해버리는 거야. 과학성은 두 가지로 인문사회가 과학성은 두 가지로 확보된다. 하나는 미신과 구분하는 거. 뭐 1 더하기 1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2로 계산해내고 그래야지. 2의 10승은 얼마야? 점쳐야 돼? 얼마야? 어? 몰라? 계산 안 해봤어? 1024야. 돌대가리들. 그걸 알고 있어야 2의 8승은 얼마냐 그러면 4로 나누면 되죠 그걸. 어? 수학을 잘 모르는구나. 수학도 어느 정도 암기하는 대목들이 필요해. 안 그러면 그거 계산하고 있으면 시험 떨어져 버리지. 계속 하고 있다가 시험 끝나버려. 어? 계산하면 나오긴 나오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된다. 공식도 외우고 그러잖아. 그 2의 10승은 1024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미신을 하지 않고 나의 공감 감각으로 한다. 점치지 않는다. 그래서 귀신은 멀리 모셔둔다. 두 번째는 공감이라는 방법으로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거. 감각만 쓰는 게 아니라 오감만 쓰는 게 아니라 오감을 더하기 공감이라는 사람의 감정을 아는 인간의 능력을 동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인문사회과학은 성립하니까. 자연과학은 공감 필요 없어요. 그냥 오감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짜다 맵다 뭐 소리 난다 소리 안 난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의 감정을 알아야 되겠다. 인간에게 의미를 아는 것이 해석학이란 말이야. 의미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과 감정과 관계없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책상 이런 거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편함이라는 감정과 그것의 기여를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 책상도 의자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경제학 이코노믹 센스가 있는 거죠. 영어로 센스란 말 자체가 감각이랑 감각 똑같은 말이죠. 이 의미라는 말이나 센스가 의미도 되고 감각도 되고 감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해봐. 동어반복이지. A는 B를 의미한다. 그럴 때 의미한다도 미인이란 말 쓰죠.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거야. 동어반복이라 A is B나 똑같은 거라고. 그런 is가 의미가 없듯이 meaning은 의미가 없는 거야. 센스만이 진짜 의미 있는 의미야. 감정이 있는 것만이. 그런데 말이야 철학사 안에서는 의미의 개념을 정의한답시고 개똥 철학을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근데 다 소소리 말소리 견패성이야. 개 짖는 소리야 다.
양반이 요금 못 얻어갖고 겸패성. 감정과 관련된 것만이 또는 감정만이 또는 감정과 관련된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그걸 알려면은 공감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존재감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 감각을 계속 내가 느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려면 그거 뭐 기분이 나쁘든 좋든 신경 안 써. 그럼 무시해버리는 거죠. 네? 그 사람의 몸뚱이가 그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의 일부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아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아는 안 보이죠, 눈에. 공감에는 느껴지는 거라고. 다른 건 안 보이더라도 전화 끄트머리에서 스마트폰 끄트머리에서 미국과 한국을 거리를 두고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자아를 느끼죠. 뭘로 느끼느냐? 감각으로 느끼나? 오감으로?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의 공감으로 느끼는 거다. 교감하고 공감으로 느끼는 거다. 교감과 공감을 깊이 연구해야만이 상대방의 자아도 나의 자아도 알 수 있는 거야. 나의 자아는 어떻게 하냐? 나의 자기 공감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공감으로. 응? 복잡해지니까 이제 여기서 적당히 끊고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기란 내 책을 봐. 그러면 다 나와 있어. 자, 읽어. 공통 감각에서 또 셰프츠베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진정한 영예, 즉 정직과 등치될 수 있는 영예에 대해서도 논한다. 우리의 오늘날 철학은 가죽에는 가죽으로 한 인간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생명, 삶에 바치고 싶어 한다고 말한 저 유능한 소피스트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 삶을 기뻐하는 감흥들의 수량과 절미함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정통신학이고 동시에 건전한 철학이다. 그들은 이 기쁜 감흥들을 항상 건조한 덕성과 정직성에 대립시킨다. 그리고 이런 발판에서 그들은 같은 동전으로 대갚아지는 조건이 아니고 짭짤한 이익을 얻고 흥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이 기쁜 감흥들과 결별하는 모든 인간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덕성을 통리로 배우고 지혜로워지고 잘 살기 위해 생명과 감각적 쾌락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친구, 이 점에서 완고해서 죽음을 애도하듯이 생각하거나 너의 정직성 때문에 종종 당신이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의 손실에 후회하게 되는 대신에 당신은 이 같은 준칙들을 비웃고 이 유행하는 모럴리스트들의 개선된 이기심이나 철학적 비겁과 결별할 수 있다. 당신은 생명을 그들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정직성을 한낱 하나의 이름으로 만드는 자들이 하듯이 정직성을 격하하는 것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사물 속에서 유행이나 갈채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즉 가치와 덕성은 실체적인 것이라서 기호나 의지에 의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 영예는 온 세상이 보고 갈채할 때 못지않게 홀로 행동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자체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저 유능한 소피스트는 성서 속의 사탄이고 가죽에는 가죽으로 한 인간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생명, 삶에 바치고 싶어 한다는 구절은 욥기에서 따온 말이다. 욥기에 의하면 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나의 종 욥을 깊이 생각했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삼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그에게 등 돌리도록 움직여 그를 이유 없이 파괴하도록 했을지라도 그는 그의 완전함을 아직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러자 사탄은 주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에는 가죽으로 바꿉니다. 아니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 다른 물건과 교환될 수 있는 물질적, 감각적 가치와 대가를 유일화하는 말이다. 나의 생명을 버리고 더 큰 도덕성을 이루어야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내 생명에 연연해가지고 모든 걸 생명에 바치면 가장 비겁한 인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야. 자.
셰프츠베리는 인간 행동의 물질적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의 본질적 의미를 추구하고 영에도 세평에 좌우되지 않는 그 자체의 실체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셰프츠베리는 실체적 영예를 정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다시 길게 논한다. 철저히 훌륭하게 길러진 사람은 그 무엇이든 거칠거나 사나운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는 이 경우에 숙고하거나 자기 이익과 이점에 현명한 잣대로 이 문제를 고찰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본성을 근거로 방식상 필연적으로 그리고 반성적 성찰 없이 행동한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성격을 당할 수 없거나 모든 경우에 그 참으로 잘 길러진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정직한 사람과 같은 경우다. 정직한 사람은 명백한 행패의 경우에 숙고할 수 없다. 수지 맞는 일은 그에게 아무런 유혹이 아니다. 그는 그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들 사이에서 국가의 강탈과 약탈에 의해 얻은 상당한 액수의 돈에 그 이름을 부여한 저 타락한 악한 들 중 하나와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의 자유를 향유하고 진짜로 그 자신의 소유자인 사람은 수치를 무릅쓰고 패덕하거나 비천한 짓을 하려는 생각에 초연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수치를 무릅쓰고 그런 짓을 할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남자다움, 행동을 고치려는 결심, 우정, 덕성, 하나의 품성을 반드시 버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방종한 원리의 특권과 함께 이러한 향락과 이익을 즐겨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망나니 마음과 손잡고 사회와 자유로운 마음을 누리는 채 하는 것은 자기 케이크를 먹고 나서 케이크를 달라고 우는 어린 아이들의 방식만큼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이 부정직을 숙고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그들의 위장에 덜 거스리는 것임을 발견하고 교활하게 그들이 목돈을 위해 상당한 망나니 짓에 집착하는 이유를 물을 때 그들은 어린이처럼 그들이 자기 케이크를 먹을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셰프츠베리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길이란 세론에 밟고 자기 입속에 빠삭한 소위 세상의 지지자들의 길과 반대로 세상의 지자들 예. 소위 세상의 지자들의 길과 반대로 정직을 최선의 정치로 삼는 길이라고 단언한다. 진리는 도덕에 관한 관념들이 지금 세계에 있는 것처럼 정직이 철학이나 어떤 유형의 심오한 사색에 의거한다면 거의 어찌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 거의 얻지 못할 것 뒤집어요. 아무것도 거의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보면 상식을 고수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 문제에서 사람들의 최초의 생각은 그들의 두 번째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더 낫다. 사람들의 본성적, 자연적 관념들은 학습이나 도학자들의 자문에 의해 정제된 관념들보다 더 나은 것이다. 상식과 속담에 따르면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 그러나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는 서양 속담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카톨릭 수도사와 영국의 성공의 목사가 둘이 만나서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유행하게 된 것 같죠. 나중에 데이비드 휴먼이 아니라 벤저민 프랭클린은 공자의 정자 정야라 정치란 정직인 것이다 라고 한 공자의 그 명제 있죠. 그걸 번역할 때 이 말로 번역을 해요. 번역 대용어로 이걸 쓴다. 물론 이제 벤저민 프랭클린 말고 토마스 제퍼슨은 정직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정치다 이렇게 이제 좀 더 가깝게 공자에 가깝게 직역을 하는데 이 프랭클린은 이 말로 이 속담으로 대역을 한다. 자. 그러나 정제된 속담에 따르면 이 세계에 대해 유일하게 잘 조언을 받은 인물들은 활력하듯이 길을 잘못 든 망나니들이다. 그리고 자기의 참 그런데 막스 베버는 이 정직은 최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고유한 그 사람만의 언어로 잘못 알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게 셰프스베리는 프랭클린보다 한참 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 사람이냐면 거의 100년 가까이 오래된 90년 오래된 사람인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 프랭클린이 이 말을 썼기 때문에 프랭클린을 청교도라고 생각하고 청교도는 칼뱅이즘이거든요. 칼뱅이즘 개신교 정신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게 베버야. 이 칼뱅이즘적인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그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 태제가 이 속담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40번 이상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40번 이상 이걸 인용해요. 정직은 최선의 정치란 말을. 이게 자본주의적인 크레디트 신용사회의 기반이라고. 전부 견폐성이야. 우선 프랭클린 만어 언어가 아니라 이전에 써오던 서양의 속담이고, 두 번째 벤저민 프랭클린은 청교도가 아니고 반청교도예요. 무신론자라고. 그리고 유자예요. 유자. 공자님 제자라고. 공자만 공부하고 모든 그 에반겔리즘, 즉 청교도 정신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정신도 다 거부해요. 모든 기독교, 심지어는 모든 종교도, 모든 신도 거부해. 무신론자야.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겠죠? 이 막스베 뭐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인 거야, 막스 베버가. 속인 놈도 나쁜 놈이고 속는 놈도 나쁜 놈들이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나쁜 놈들이 학자 중에 쫙 깔려 있는 거지, 이 동서양에. 우리나라 강단을 보세요. 전부 막스 베버 안다는 것으로 지식 자랑하고 있지. 그게 무슨 견폐성인지를 모르고. 자, 개가 짖는 소리. 개견자, 짖을견, 패자 소리도. 내가 양반이 욕은 못하고 그렇게 견폐성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네. 응? 잉리라고 머리가 울렸어?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봉사하고 자기들의 가장 흐트러진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들은 홀로 자기 입속을 챙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이 세상의 지자이고 이들은 이 세상의 지혜 자체다. 셰프츠베리의 이 실체적 영예론에 라이프니츠는 쌍수를 들어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